텅 빈 거실, 차갑게 식은 방바닥 위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식탁 위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편의점 할인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굳은 밥알을 젓가락으로 억지로 떼어내며 입으로 가져가는 68세 김상철 씨의 구분 등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찌개가 짜다, 반찬 가짓수가 적다며 아내에게 호통을 치고 밥상을 밀쳐내던 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자기 돈으로 사온 식은 밥조차 눈치를 보며 삼키고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애걸하는 초라한 노인으로 만든 것일까요? 김상철 씨는 올해 68, 과거 제법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자금팀 부장으로 30년을 꼬박 근속하고 은퇴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숫자와 절약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격동의 시절을 거치며 그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독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색했습니다. 아내 이순자 씨 65세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월급 봉투를 제대로 구정해 본 적이 손에 꼽습니다. 상철 씨는 생활비를 매달 정해진 날에 정확히 계산해서 현금으로만 주었고 매달 말일이면 누런 봉투에 모아둔 영수증을 꼼꼼히 대조하며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원어치 깎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아이들 옷은 왜 꼭 비싼 걸 입혀야 해? 시장에서 대충 큰 걸로 사다 입혀라. 그의 서슬퍼런 잔소리는 매일 저녁 밥상머리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구멍난 낡은 속옷을 기워 입으며 남매를 키웠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기름값이 아깝다는 남편의 호통에 두꺼운 수면 양말과 점퍼를 껴입은 채 곱은 손으로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의 일은 가족들의 가슴에 아직도 시퍼런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꽃다발을 안고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던 그날, 상철 씨는 대학 졸업장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며 학교 앞 허름한 자장면집으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탕수육 하나만 시켜달라는 딸의 조심스러운 말에 그는 졸업을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벌써부터 돈 쓸 생각부터 하지 마라. 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자식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깊은 체념과 원망을 상철 씨는 그저 철없는 투정이자 배부른 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자신은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희생적이고 훌륭한 가장이라는 맹목적인 자부심에 단단히 취해 있었으니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번듯한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상철 씨의 행동은 점차 가족들의 숨줄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도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볼 때도 그는 늘 내 돈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가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다. 내 허락 없이는 단돈 10,000원도 허투루 쓸 수 없어. 이 말은 그가 가족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날수록 집안에서 자신의 권위와 가치도 영원히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가 다가올수록 그는 돈에 더욱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끊길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는 그를 늙고 옹졸한 수전노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잦아지자 늙으면 다 아픈 건데 뭐하러 매주 병원에 가서 피 같은 돈을 버리느냐 며 짜짐을 냈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약국에서 싼 파스를 사다 붙이고 밤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이불 속으로 죽여가며 홀로 고독한 아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지고 은퇴식 날 받아든 꽃다발이 시들어갈 무렵 상철 씨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차갑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다고 믿었던 그 집안에는 정작 그와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상철 씨의 일상은 낯선 정적과 당혹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유피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넥타이를 매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가 가야 할 곳도 그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넓어진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시간보다 그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주도하기 시작한 아내 순자 씨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남편이 헛기침만 하며 안방문을 나서도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따끈한 국을 데우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자 씨의 아침은 남편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밥솥에 밥 해뒀으니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는 복지관 요가 교실 갔다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올 겁니다. 거울 앞에서 화사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며 툭 던지는 아내의 뒷모습에 상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한 푼 못 버는 여편 내가 어딜 쏘다니며 돈을 쓰냐며 벼락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목구멍에서 턱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수는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를 덮은 보자기를 들춰보면 플라스틱 반찬 통째로 꺼내놓은 김치 쪼가리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찌개나 정성스레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상철 씨는 이게 사람이 먹을 밥상이냐 며 혼잣말로 소리를 쳐보았지만 그 분노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굳어가는 밥을 꾸역꾸역 물에 말아 삼키며 알 수 없는 서러움에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사실 아내 순자 씨는 몇 년 전부터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억압적인 생활비 통제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파스도 사고 가끔은 친구들과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아내에게 상철 씨는 더 이상 돈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그저 챙겨주기 번거롭고 숨막히는 삼식이,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는 남편을 조롱하는 은어,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연이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의무적인 날이 아니면 결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와도 상철 씨와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안부만 어머니인 순자 씨와 속닥거리듯 나눈 뒤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온 손자들의 재롱이 귀여워 상철 씨가 지갑을 열고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할아비가 주는 용돈이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평소 같으면 고맙다며 넙죽 받았을 법도 한데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 애들 간식 사 먹일 돈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아버님 피같이 모으신 돈인데 그냥 아버님 쓰세요.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몇 푼으로 좋은 할아버지, 다정한 아버지 행세하려 하지 마시라는 자식들의 오랜 원망과 냉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소주 한 병을 꺼내놓고 홀로 잔을 비우며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그 수모를 견디고 일했는데 다 너희들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것 아니냐? 가슴을 치며 속으로 수백 번을 항변했습니다. 그의 은행 통장에는 분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한 노후 자금이 숫자로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숫자들이
가족들의 굳게 얼어붙은 마음을 단 1도 녹일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그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점점 상철 씨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만들어내는 훈투은 늘 그를 비껴갔고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인색함이라는 거대한 벽 안에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에 머무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한 상철 씨는 결국 도피처를 찾아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로를 걸었고 나중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벤치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끼리 모여 바둑을 두거나 막걸리를 한 잔 나눌 때도 상철 씨는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캔커피라도 하나 건네며 호의를 베풀어도 상철 씨는 다음번에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먼저 서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저 양반 대기업 다녀서 연금도 꽤 나온다던데 참 지독하게도 안 써.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알고 남한테 100원 한 장 쓰는 걸 못 봤어. 뒤에서 수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너희들이 돈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 라며 애써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저녁을 먹으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홀로 남겨진 벤치에서 느끼는 뼛속 시린 고독감은 억지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종일 밖을 겉돌다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집에 돌아온 상철 씨는 불 꺼진 거실과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아내가 먹다 남긴 미역국이 냄비째 채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을 새로 차려내라며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며칠 전 아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기계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 손목 아끼며 살 거다 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인 뒤로는 그마저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뒤적여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어묵볶음과 쉰내가 살짝 나는 시금치 나물을 꺼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버리면 아깝지. 평생 몸에 밴 지독한 구두쇠 습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밥에 상해가는 반찬을 대충 비벼 허겁지겁 속을 채우고 잠자리에 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상철 씨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복통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뱃속이 뒤틀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 그는 안방문을 열고 건너방에서 따로 자고 있는 아내 순자 씨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표정에는 과거 남편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그 걱정 어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웬 이 새벽에 사람을 깨우고 그래요.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죽을 것 같아.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만 타주라.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쥔 채 상철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거 봐요. 내가 엊그제 냉장고 반찬 상했다고 버리려던 걸 돈 아깝다고 기어코 당신 입으로 다 쑤셔 넣더니 나이 들어서 병원비가 더 든다는 생각은 못하죠. 꿀물은 무슨 꿀물이에요. 당신 그 좋아하는 돈 통장에 상더미처럼 쌓아두고 뭐해요? 이럴 때 쓰지. 아프면 참지 말고 콜택시 불러서 응급실 다녀와요. 난 내일 새벽에 마트 출근해야 하니까 더 깨우지 말고. 순자 씨는 싱크대에서 찬물 한 컵을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올려두고는 다시 집중해서 TV에 집중할 거라는 눈치로 시선을 식탁 위에 탁소리 나게 올려두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딸깍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상철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식탁에 엎드려 헐떡이던 상철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정작 아플 때 따뜻한 꿀물 한 잔, 아내의 진심 어린 걱정 한 자락조차 사주지 못한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돈만 쥐고 있으면 모두가 자신에게 고개를 스트릴 줄 알았건만 남은 것은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택시를 불러야 하는 비참하고 쓸쓸한 늙은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철 씨는 식은 땀에 젖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홀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달려 응급실에 도착하는 내내 그의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이 침대에 누워 링거 주사를 맞는 동안 상철 씨의 시선은 자꾸만 옆 침대로 향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상철 씨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아내와 다 큰 아들이 밤잠을 설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물 좀 드릴까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고 아내는 알아놓은 남편의 발을 연신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이 상철 씨의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똑같이 나이 들고 병든 노인이건만 저 남자는 평생 어떻게 살았길래 아플 때 저렇게 가족들의 지극정성어린 보살핌을 받는 것일까? 상철 씨는 자신의 팔뚝에 꽂힌 차가운 바늘과 투명하게 떨어지는 수액 방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당장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간호사 눈치를 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절실한 것인지 빗기가 가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수액을 다 맞은 상철 씨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검사비가 이렇게 비싸냐, 링과 하나 맞았는데 돈을 이리 많이 받느냐며 원무과 직원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빳빳한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갑을 여는 그의 손끝에는 분노 대신 짙은 허탈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찐 몇만 원의 금액보다 홀로 병원 문을 나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훨씬 더 값비싸고 쓰라린 대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을 나선 상철 씨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아니 자신을 짐짝보듯 하는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보시오 김 부장, 어디 많이 아프신가?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오며 가며 얼굴을 익혔던 박진호 노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동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뒤 일주일에 3번씩 이 병원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상철 씨의 파리한 얼굴을 보더니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쌍화탕 한 병을 사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제 퇴원하는 모양이군. 보호자는 어디 가고 혼자 앉아 있어? 상철 씨는 손에 쥐어진 쌍화탕의 따뜻한 온기에 하마터면 꾹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내에게서도 받지 못한 따뜻한 배려를 남이나 다름없는 동네 이웃에게서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그냥 애들도 바쁘고 집사람도 일이 있어서. 상철 씨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붉어진 눈시울과 떨리는 어깨는 그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말없이 상철 씨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상철 씨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상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억울함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저라고 뭐 좋은 옷 입기 싫고 맛있는 거 먹기 싫었겠습니까? 그저 처자식들 길바닥에 안 나앉게 하려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려고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들 저를 돈에 미친 옴졸한 늙은이 취급만 합니다. 아플 때 물 한 모금 챙겨주는 사람 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는 짙은 물기를 머금고 잘게 떨렸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완고한 가면 뒤에 숨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였지만 육체의 고통 뒤에 찾아온 지독한 고독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철 씨의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벤치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낮고 부드럽지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말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 참 열심히 사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 다 그렇게 돈 벌어다 주고 가족 구름 끼지 않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책임인 줄 알고 살았지요. 가난이 무서워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으니 참 안쓰러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박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상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무기로 썼던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가족의 행복을 지킨 게 아니라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당신 자신의 위안을 지켰을 뿐이요. 상철 씨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평생 희생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반박하려 했지만 박노인의 말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건 이 다음에 죽을 때 물려줄 몇억 원짜리 아파트나 넉넉한 유산이 아니었소. 딸내미 대학 졸업하던 날 탕수육 한 그릇 사주며 장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아버지의 여유. 아내의 무릎이 아플 때 파스값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건네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거요. 당신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마땅히 써야 할 마음과 정성을 아꼈던 거요. 박노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철 씨의 지난 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는 이자가 붙어서 산더미처럼 쌓였을지 몰라도 아내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통장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긁다 못해 부도가 난지다 못해 부도가 난지 오래요. 젊고 힘 있을 때는 돈줄을 쥐고 흔드니 다들 굽신거렸겠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돈보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진 지금 그 텅 빈 마음 통장으로 무슨 수로 가족들의 정을 인출하겠소. 돈으로 최고급 1인실 병실은 살 수 있어도 오늘 밤 당신 곁에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손을 잡아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요. 그 매섭고도 시린 진실 앞에서 상철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쳐놓은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라는 박 노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굳어버린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상철 씨의 손에 쥐어진 빈 쌍화탕 병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자리를 뜬 후에도 상철 씨는 한참 동안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통장이 부도가 났다. 박 노인이 남기고 간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메아리처럼 그의 가슴을 쉴 새 없이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라면 20분이면 족할 거리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상철 씨의 눈앞에는 자신이 절약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가족들에게 저질렀던 지난날의 억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덜덜거리는 낡은 구두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 신으며 슬픈 미소를 짓던 아내의 주름진 얼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다 가는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가 그 돈이면 온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산다
불호령에 방문을 닫고 소리 죽여 훌쩍이던 딸 지연이의 작은 어깨. 그때마다 상철 씨는 자신이 가족의 기강을 바로잡고 미래의 가난을 막아내는 훌륭한 가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말처럼 그는 가장이라는 권력을 쥐고 가족들의 소박한 기쁨을 갈취한 무자비한 독재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안방 구석에 있는 자신의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지난 40년간 단 10원의 오차도 없이 빽빽하게 기록해온 가계부와 여러 개의 예금 통장들이 두꺼운 고무줄에 묶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두툼한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선명하게 찍힌 잔액의 동그라미 개수는 그가 평생을 바쳐 땀방울로 빚어낸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숫자들이 그토록 허망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종이 쪼가리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뺏었고 자식들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들게 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결코 체온으로 변해 자신을 안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병들고 혼자가 된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상철 씨는 통장을 서랍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자신을 응급실로 몰아넣었던 그 상한 시금치 나물과 어묵볶음이 든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냄비에 한 번 툭 끓이면 살균이 돼서 먹을 수 있다며 가스레인지 불을 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반찬통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시큼하게 쉰내를 풍기며 쏟아지는 잔반들을 보며 상철 씨의 굽은 등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썩은 건 버려야지. 썩어 문드러진 내 고집도 그놈의 알량한 돈 욕심도 다 갖다 버려야지. 비워진 반찬통을 쥔 채 상철 씨는 결국 싱크대에 이마를 기대고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정중앙에 앉아있는 40대의 상철 씨가 보였습니다. 그 양옆에 뻣뻣하게 서 있는 아내와 어린 남매의 얼굴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상철 씨는 20년이 넘게 걸려있던 그 사진 속에서 가족들이 한 번도 편안하게 웃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선 상철 씨는 세수를 하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 통장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생을 후회와 원망을 속에서 썩힐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얼어붙은 가족들의 마음을 단번에 녹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쳐놓은 그 차가운 감옥의 문을 밖에서부터 조심스레 두드려 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챙겨들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파장 무렵에나 가서 떨이로 나온 시든 채소를 뒤적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장 신선해 보이는 정육점 쇼케이스 앞에서 상철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격표를 묻지 않고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제일 좋은 한우 국거리로 반근 주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신용카드를 건네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묵직해진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툰 솜씨를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인터넷으로 소고기 무국 끓이는 법을 더듬더듬 검색해가며 삐뚤빼뚤하게 물을 썰고 핏물을 뺐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간을 맞추는 동안 주방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구수하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불평하며 받아먹기만 했던 그가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순자 씨가 들어섰습니다. 마트 종일벌쓸 근무에 시달려 파김치가 된 그녀의 얼굴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고기 냄새와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모습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밥솥 고장 났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남편이 부엌을 서성이는 모습은 그녀에게 따뜻한 감동이 아니라 무언가 큰 사고를 쳤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불길한 징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상철 씨는 멋쩍게 헛기침을 하며 식탁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당신 퇴근할 때 다 됐길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 앉아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 순자 씨는 선뜻 식탁에 다가서지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든 아내가 국물을 한술 뜨는 모습을 보며 상철 씨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짜네? 순자 씨의 짧은 한마디에 상철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말없이 국물에 밥을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참 바보 같았소. 상철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툭 내뱉은 말에 순자 씨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통장의 숫자 늘어나는 것만 쳐다보느라 당신 무릎 따라 없어지는 것도 몰랐고 애들 기죽고 사는 것도 모른 척했어. 내 돈 지키겠다고 가장 노릇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새벽에 아파서 혼자 병원 가면서 깨달았어. 내가 지독하게 헛살았다는 걸. 떨리는 남편의 고백 앞에서도 순자 씨의 표정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첩첩이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소고기 무국 한 그릇과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질 리 만무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하면 뭐가 달라진대요. 당신 통장에 든 돈 난 이제 관심 없어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파스 사붙이면 지금이 차라리 속 편해. 너무 애쓰지 마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 냉정한 아내의 대답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상철 씨는 예전처럼 버럭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남편의 변화를 아직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깊은 상처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 당장 날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 통장에 빚쟁인 것들 조금씩 갚아 나가며 살게 해줘. 당신 밥 차려주는 기계 아니라고 했지. 그래. 이제 내 밥은 내가 챙길 테니까 당신은 당신 무릎 챙기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상철 씨의 진심이 담긴 쉰 목소리가 식탁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밥알만 씹었습니다. 하지만 꽉 쥐은 그녀의 다른 쪽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상철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에 비로소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그 서툰 소고기 무국 사건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온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용서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얼어붙은 원망의 얼음벽이 어찌 뜨거운 국 한 그릇, 눈물 섞인 사과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겠습니까? 하지만 상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어디에 썼냐며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아내의 화장대 위에 질 좋은 관절용 파스와 영양제를 사다 올려두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딸 지연이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옛날에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했다. 아비가 어리석었어. 라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라는 딸의 짧고 건조한 답장 앞에서도 상철 씨는 서운해하지 않고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참회의 몫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부도가 났던 마음 통장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40년 세월만큼이나 길고 끈질긴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뜨끔하시거나 남몰래 긴 한숨을 내쉬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이 쓸쓸하고 뼈아픈 이야기는 상철 씨 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온 우리 시대 많은 아버지 혹은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난하고 팍팍한 시절을 겪어냈습니다. 내 새끼들 배고지 않게 하는 것, 늙어서 남들 앞에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자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안 입고 안 먹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항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돈을 무기로 삼아 가족들 위해 군림하려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라는 완고한 권력으로 아내의 묵묵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식들의 소박한 기쁨과 정서적인 허기를 배부른 투정으로 짓밟아 버리곤 했습니다. 은퇴 후 통장에 찍힌 든든한 숫자만이 내 초라한 노후를 막아주고 집안에서의 권위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 굳게 믿으셨습니까? 하지만 상철 씨의 눈물이 말해주듯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통장의 돈으로 으리으리한 요양원의 최고급 1인실은 당장 거뜬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새벽에 배가 아파 식은땀을 흘리며 뒹굴 때 기꺼이 잠을 설치며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다 주고 내 곁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가족의 체온은 세상 그 어떤 큰 돈으로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노후의 우리를 진짜 고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은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마음 통장의 잔고입니다. 이 귀중한 마음 통장에는 빳빳한 지폐가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구분 등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길, 자식이 좌절했을 때 돈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너그러움, 내 고집을 꺾고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헤아려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조각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훗날 우리가 늙고 병들어 내 힘으로 물 한 모금 더 마실 수 없을 때 그 마음 통장에 쌓인 따뜻한 이자로 가족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쓸쓸하지 않게 생의 마지막을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상철 씨가 텅진 거실에서 쉰 반창을 버리며 흘려보내고 있으면 돈은 죽을 때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다스운 온기를 나누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장 유용하고 훌륭한 도구로 쓰여야만 그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상철 씨는 요즘 평생토록 10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히 맞춰보던 그 지독한 가계부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색연필로 서툴게 작은 동그라미를 쳐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관절염 파스가 떨어져가는 날, 딸내미가 유난히 좋아하던 제철 복숭아가 시장에 나오는 날짜를 잊지 않게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 순자 씨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자식들의 연락은 뜸하지만 상철 씨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걸려 겹겹이 쌓아 올린 원망의 얼음벽이었으니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얼음을 내 손으로 조금씩 녹여내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치러야 할 참회의 몫이라는 걸 이제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군 재산도, 억척스럽게 지켜온 옹고집도 결국 무심한 세월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내 병상 머리맡을 지키는 것은 빛나는 금송아지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 찍힌 은행 통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 나를 위해 곁에서 흘려주는 가족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만이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요즘 김상철 씨의 밥상 위에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쉰내 나는 반찬이 오르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서툰 솜씨로 끓여낸 찌개는 여전히 조금 짜고 밥을 먹는 아내 순자 씨의 표정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상처와 원망이 어찌 하루아침에 씻은 듯 낫겠습니까? 그저 남은 생애 동안 그 깊은 상처에 약을 바른코 반창고를 덧붙여주며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것. 그것이 그가 병원 벤치에서 눈물로 깨달은 진짜 노후 준비이자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가족을 굶기지 않고 헌신했다는 자부심과 억울함 이면에 혹시 절약이나 가장이라는 완고한 이름으로 정작 가족들의 숨통을 조이고 서운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내 은행 통장의 잔고는 넉넉할지 몰라도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통장은 혹시 잔액이 부족해 텅텅 비어가고 있진 않은지 조용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사랑과 다정한 마음은 쓰면 쓸수록 내 사람들의 가슴에 두터운 이자로 쌓여 훗날 내가 외롭고 병들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아내의 거친 손, 남편의 굽은 어깨를 한번 가만히 어루만져주며 그동안 나 믿고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풍파를 견디느라 무뚝뚝해진 아버지, 억척스럽게 변해버린 어머니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그 진짜 따뜻하고 여린 진심을 너무 늦기 전에 가족들에게 꺼내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울렸다면 오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챙겨주는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철 씨처럼 혼자만의 좁은 성에 갇혀 외로운 노후를 걷고 계신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오늘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후회 없는 평안한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